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대기업의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잃은 저에겐 특별한 가족이 있어요. 저를 키워주신 이모네 가족도 있지만 피가 이어져 있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오빠가 있죠. 친아버지는 제가 걷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셔서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엄마가 재혼하게 되면서 제게도 아버지와 오빠가 생긴 것이죠. 수지야, 이 아저씨가 앞으로 수지의 아빠가 되어주실 거야. 그래, 수지야. 이제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부르면 돼. 아저씨가 수지한테 부족함 없는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마. 그리고 이 오빠는 이제부터 수지 오빠. 오빠도 수지한테 착한 오빠가 되어주기로 했으니까 둘이 사이좋게 지내렴. 그 전에 몇 번 본 적이 있는 아저씨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제게 아저씨가 아빠가 되면 어떨 것 같냐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 아저씨는 정말 다정하고 저와 잘 놀아주던 사람이라 전 좋다고 했었죠. 처음 가족으로서 모인 날 갑자기 생긴 아빠와 오빠라는 존재에 저는 부끄러워 자꾸 엄마 뒤로 숨었어요. 그때 제게 씩씩하게 먼저 손을 내민 것이 바로 2살 위의 오빠였죠. 제가 9살, 오빠가 11살 때였으니 둘 다 아이였는데도 오빠는 제법 어른스러운 티를 냈었어요. 안녕, 난 우진이야. 김우진. 이제부터 내가 너 오빠야. 알았지? 저는 처음부터 오빠와 아빠가 정말 좋았습니다. 아빠 있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제가 꿈꿨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에게 아빠와 본품보다 더 좋은 부록처럼 딸려온 오빠라는 존재는 제 어린 시절을 풍성하게 만드는 마법 도구 같은 것이었어요. 그때 기억을 돌이켜보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웃음부터 새어나올 정도예요. 아빠는 한 번도 제게 큰 소리 치신 적이 없고 늘 저를 존중해주고 아껴주셨죠. 다른 친구들은 자라면서 오빠랑 싸우는 일도 많고 맨날 심부름만 시켜 싫다는데 오빠는 저한테 심부름 한 번 시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사이에서 저희 오빠는 일명 엔젤 오빠라고 통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온 천사 같다고요. 피부도 하얗고 순하게 생겨서 제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참 많았어요. 수지야, 오늘 너네 집 가면 엔젤 오빠 있어? 학원 끝나고 올 시간이긴 한데, 왜? 그럼 나 너네 집에 놀러 가면 안 돼? 너희 오빠 떡볶이 진짜 맛있게 잘 만들잖아. 나 너네 오빠 떡볶이 먹고 싶어. 글쎄, 오빠 숙제도 해야 하고 운동도 가야 하는데. 야,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친구들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데려가면 오빠는 당황하지도 않고 떡볶이를 만들어주곤 했어요. 오빠도 어려서 병으로 친어머니를 잃었는데 그분이 생전 요리사 자격증을 3개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요리를 잘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빠도 뭐든지 레시피를 한번 보면 뭐든지 척척 만들어내곤 했죠. 우와, 대박! 역시 우진 오빠 떡볶이가 짱이야. 우리 학교 앞에 팡팡 분식점보다 오빠 떡볶이가 더 맛있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 좋네. 앞으로도 우리 수지랑 친하게 지내줘. 당연 빠따죠. 저 완전 수지 베프거든요. 아, 진짜 부럽다. 우리 오빠도 수지 너희 오빠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오빠는 맨날 나 불러다가 불 끄라고 시키고 라면이나 끓여오라고 하는데. 사실 주변 친구들과 다르게 너무 다정한 오빠다 보니 내가 친동생이 아니라서 그런가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가족 때문에 속상해서 가출하고 싶다느니 부모님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종종 하곤 했어요. 그에 반해 저희 아빠는 저를 한 번도 속상하게 한 적도 없고 늘 다정하고 한없이 착하기만 했죠.
그러다 보니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어린 마음이 든 거예요. 한 번은 그걸로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던 적이 있을 정도였죠. 수지야, 대체 왜 그래? 의사 선생님은 특별히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나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무슨 일 있는 거지? 아니야. 수지야,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뭐든지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야 해. 이 세상에 수지를 위해 나서줄 사람은 가족 말고는 없어. 그게... 저는 한참을 망설임 끝에 조심스레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죠. 누구도 가져본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빠와 오빠 때문에 고민이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혼내기도 하고 오빠가 심부름 시키기도 한다는데 저한테는 아빠가 한 번도 혼도 안 내시고 오빠가 심부름도 안 시키고 착하기만 하니까 진짜 가족이 아닌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들은 세 사람의 표정은 지금 생각하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황당해했어요. 뭐? 그게 이유라고? 정말 그것 때문에 배앓이를 했단 말이야? 다른 친구들이 자꾸 우리 아빠랑 오빠랑 가짜 같다고 하니까. 아이 세상에 그런 이유였단 말이야? 아빠와 엄마는 응급실에서 박장대소를 하셨고 그 뒤로는 조금 달라지셨어요. 어느 날은 학원 끝나고 친구랑 수다를 떨다가 30분 정도 늦게 들어간 적이 있는데 아빠가 전에 없이 엄한 목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김수지, 지금 시간이 몇 시야? 학원 끝난 지가 언젠데 이 시간까지 늦게 들어와? 네? 죄송해요. 친구랑 얘기하다가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앞으로는 일찍 다녀. 친구랑은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만나잖아.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그땐 정말 혼날 줄 알아. 처음 있는 일에 가슴이 콩닥콩닥 했습니다. 그 일은 새까맣게 잊고 아빠가 갑자기 왜 저러시나 했어요. 그 뒤로도 몇 번 사소한 일로 크게 혼내시는 것 같다 생각하던 중 갑자기 오빠가 불러 그러는 거예요. 수지야, 라면 좀 끓여. 라면? 알았어. 오빠가 라면 끓여달란 소리를 한 건 처음이라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라면을 끓이고 있었죠. 그런데 라면 끓이라고 시킨 사람이 자꾸 뒤에서 알짱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왜 저러나 싶어 한눈 팔며 라면을 그릇으로 옮기다가 그만 라면을 쏟고 만 겁니다. 뜨거! 수지야, 괜찮아? 다행히 황급히 피한 데다가 바로 찬물로 식혀 큰 부상은 아니었죠. 그런데 오빠가 갑자기 훌쩍거리더니 우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아픈 것도 있고 놀라 물었죠. 오빠,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병원 안 가도 되겠어? 괜찮아, 그냥 빨개진 것 뿐인데. 기다려봐, 내가 다시 끓여줄게. 아니야, 괜찮아. 됐으니까 얼른 들어가. 내가 다 치우고 라면 끓여줄게. 같이 먹자. 내가 할게. 나 진짜 괜찮아. 아니야. 미안해, 수지야. 오빠가 괜히 라면 끓여달라고 해서. 이런 거 정말 시키기 싫었는데 아빠가 하라고 해서. 오빠가 먹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아빠가 하라고 했다고? 알고 보니 지난 응급실 사건 이후 아빠가 다른 평범한 오빠들처럼 좀 부려먹어 보라고 시켰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아빠가 갑자기 화를 내신 이유를 알게 되었죠. 그걸 알고 나니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김수지, 또 화장실 불 안 끄고 나왔다. 화장실 불 좀 제때. 그만하세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 다 알거든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그러라고 말한 거 아닌데. 들었어? 아이구야. 아빠도 많이 힘들었다. 혼날 구석도 없는 딸내미한테 화내는 척하느라 화장실 불 좀 안 끄면 어떻다고 그런 걸로 뭐하러 잔소리를 해.
깜빡 잊으면 내가 끄면 되는 걸. 죄송해요. 괜히 신경 쓰이게 해서. 아니야. 아빠는 수지가 그런 고민이 있는 줄을 꿈에도 몰랐지. 아빠가 혼내지 않는 건 수지가 혼낼 만한 일을 하지 않고 뭐든지 잘하기 때문이야. 사소한 실수를 하면 혼내지 않더라도 알아서 바로 잡잖아. 그러니까 아빠랑 오빠가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았지? 네. 그런 가족의 품에서 8년을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8년이면 짧은 것 같아도 내 인생이 80살이라면 무려 10분의 1을 차지하는 아주 긴 시간이잖아요. 저는 8년 동안 받은 사랑으로 지금까지 단단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낌없이 온전한 사랑을 준 가족이 있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생활이 8년 만에 끝난 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죠. 슬픔이 무겁게 내려앉은 집으로 이모가 찾아온 건 엄마가 돌아가신 후 한 달이 지난 일이었습니다. 형부 정말 좋은 사람인 거 알고 수지가 형부랑 함께 살면서 많이 밝아지고 행복해한 거 나도 알아요. 하지만 큰언니도 없는 마당에 수지를 형부한테 맡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말이야? 수지 내 딸이야. 수지 엄마 없다고 내가 수지 나 몰라라 할 그런 사람 같아? 아유, 알죠. 잘 알죠. 형부가 어디 그럴 사람인가. 내가 형부 화낼 것 같아서 작은 언니한테 그렇게나 말했는데 작은 언니가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빨리 데려오라잖아요. 그리고 사실 수지 친양자 입양도 안 했다면서요. 그거야 우리 어머니 때문에. 잘 알지만 처음부터 두 사람 결혼에 사돈어른 반대 심하셨고 나중에 유산 문제 때문에 수지 친양자 입양 안 하는 걸로 두 사람 같이 사는 거 허락한 거.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친양자 입양도 못한 거잖아요. 이봐 처제. 작은 언니는 아직도 형부 못마땅해 하는 거 알잖아요. 큰 언니가 없이 산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형부가 남긴 재산도 충분한데 자꾸 큰 언니가 형부 재산 탐내서 같이 살자고 한 것처럼 싫어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그 집에서 데리고 와야 한다고 그래요. 솔직히 나도 그러고 싶어서 온 거고. 하이 그거는. 형부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살아온 거 인정해요. 하지만 결국 어머님 뜻 거스르지 못해서 법적 부부도 아니었고 친딸도 아닌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수지는 우리가 책임지는 게 맞아요. 그날 숨죽여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른들의 일에 그런 비밀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확실히 오빠 할머니는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긴 했어요. 명절에 찾아가면 특별히 말 거는 법도 없으시고 세뱃돈도 한 번 주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건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런 이유로 실은 부모님이 그저 사실혼 관계로 지냈고 저 역시 친딸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좀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실랑이를 벌이다 제 의사에 맡기기로 했고요. 그 사실을 몰랐더라면 아빠와 함께 살겠다고 했겠지만 그 말을 듣고 나니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사람 밑에서 엄마도 없이 지낸다는 건 그야말로 민폐잖아요. 이모 집으로 갈게요. 수지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모가 돌아가고 나서도 아빠와 오빠는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그럴수록 이모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이모는 그 이야기를 일부러 제가 있는 집안에서 꺼낸 거였어요. 유대감이 탄탄한 가족이라는 걸 알았기에 제게 상처가 되는 줄 알면서도 그랬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아빠에게 너무 큰 신세를 지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쪽 할머니 때문에 듣지 말아야 할 소리도 들을 것 같았다고요. 수지야,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와. 아빠랑 오빠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알지? 네. 아빠는 계속 수지 아빠야. 수지야, 놀러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나 그랬듯이 오빠한테 말하고. 응. 헤어지는 길 애써 두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땅만 보고 있었습니다. 차문이 닫히고 두 사람과 멀어지면서 뒷좌석에서 목을 놓아 울었어요. 당황한 이모부가 차를 세우려 하자 이모는 빨리 가자고 채근했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 오빠와도 헤어지면서 저는 가족 전부를 잃은 것만 같았습니다. 제 사정을 아는 친구들이 묻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의 결정을 후회하느냐고요. 그때마다 저는 한 번도 다른 대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가슴 저리게 후회한다고요. 저는 이모네 가족과 함께 살면서야 알게 됐어요. 아빠와 오빠가 진짜가 아니라서 제게 다정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내 진짜 아빠, 내 진짜 오빠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는 것을요. 물론 이모네 가족들도 제게 너무 잘해주셨지만 아빠와 오빠의 품 안에서 자랐던 진짜 가족의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자주 연락하며 지냈어요. 보고 싶을 때마다 전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했죠. 그러다 제가 대학생 때 아빠마저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걱정할까봐 병에 대해 완전히 숨기시고 어느 날 갑자기 부고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수지야, 놀라지 말고 들어. 아빠,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어. 어? 어? 잠깐만. 뭐? 아빠가 담간암으로 1년 전부터 투병 생활을 하셨었거든.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너 걱정하느라 공부도 제대로 못한다고. 미안해, 수지야. 잠깐만, 오빠. 잠깐만. 거짓말. 어젯밤에도 나 아빠랑 문자했어. 방학하면 같이 휴가 가자고. 분명히 그랬잖아. 밤중에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나도 임종을 못 지켰어. 저는 우리 가족이 살던 곳으로 가 사흘 내내 아빠 빈소리를 지켰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사람들이 누구냐고 할 때마다 딸이라고 소개하면서요. 입관하실 때도 제 울음소리 때문에 다른 분들이 더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 하는 걸 보니 남의 자식이란 소리 나올 수가 없겠다고요. 오빠 고모가 할머니를 붙들고 원망스레 한 소리 하기도 했죠. 그러게, 자식 새끼 떨어뜨려놔 오빠 가슴에 못 박아 기분 좋수? 이게 다 엄마 때문 아니야. 오빠가 얼마나 수지를 딸이라고 아꼈는데. 수지 엄마도 수지도 다 엄마 눈치 보느라 생이별한 거 아니야. 솔직히 저도 할머니가 무척 원망스러웠어요. 어쩌면 할머니만 아니었어도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었을 텐데 했으니까요. 그런데 자식 앞세운 할머니 표정도 말도 못하게 힘들어 보이셔서 차마 그 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말없이 가서 눈물진 얼굴로 한번 안아주시니 우시면서 제 등을 다독여 주셨죠. 돌아오는 길에 아빠가 보낸 마지막 문자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우리 딸 안 본 지 너무 오래돼서 보고 싶네. 바쁘면 꿈에라도 찾아와줘.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멀면 또 얼마나 멀다고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지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 일이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 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다니던 학교도 휴학하고 한 달 동안 집에만 있었죠. 그때 미국에 살던 이모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수지야, 너 미국 와라. 여기서 학교 다니고 이모랑 같이 지내자, 응? 싫다고 했잖아. 그러면 계속 방 안에만 그렇게 있을 거야? 미숙이가 그러는데 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다면서. 그럴 때일수록 전혀 다른 환경으로 가야 잊을 수 있는 거야. 이모 괜히 하는 소리 아니야, 응? 이모가 미국으로 오라고 한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엄마의 동생이자 첫째 이모가
저를 맡기로 한 것이었어요. 일찍이 미국에 가서 살게 된 이모는 엄마보다 훨씬 더 빨리 결혼해서 저보다 5살 많은 언니가 있어요. 언니를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시킨 이모는 엄마가 살아있을 때부터 계속 저를 미국으로 보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작은 이모 집에서 지내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된 것이었어요. 큰 이모는 이때다 싶어 다시 연락해 지금이라도 빨리 오라고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솔직히 어디든 상관없겠다 싶더라고요. 작은 이모는 정 그러면 가서 기분 전환이나 하다 돌아오라고 했고요. 그렇게 탄 비행기인데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린 것이죠. 그 후로 저는 미국 학교에 편입해 졸업하고 로스쿨에 들어가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오빠와의 연락도 뜸해졌어요. 표면적으론 서로 사는 곳이 멀어지다 보니 그렇긴 했지만 솔직히 오빠한테 화가 나 있기도 했었거든요. 아무리 아빠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어떻게 그 사실을 숨기나 싶어 연락을 잘 안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1년, 2년 그렇게 어쩌다 한번 안부만 묻고 산 지 15년이 흐른 것이에요. 그 사이 저는 결혼을 하고 3년의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바람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배신에 충격이 컸고 일도 쉬어야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죠. 그런데 문득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슬픔을 외면하고 산다고 엄마 아빠한테 간 지도 너무 오래됐고 그냥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떠오르면서 그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잠깐 휴가 간다는 생각으로 한국에 오게 된 건데 어쩌다 보니 눌러 앉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납골당을 찾다 보니 자연히 오빠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요. 오빠는 생각보다 더 반갑게 저를 만나러 와주었죠. 수지야, 이게 대체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오빠는 왜 이렇게 말랐어? 다이어트라도 하는 거야? 아, 아이, 그냥 먹고 살기 바빠, 그렇지, 뭐. 뭐 먹을래? 한국은 언제 온 거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이, 근데 갑자기 왜 오게 된 거야? 하나씩 물어봐. 나 삼겹살 먹고 싶어. 완전히 한국식 삼겹살. 이왕이면 묵은지 맛있게 나오는 곳으로. 그래? 아이, 가만 보자. 뭐 아는 곳 있어. 가자. 나 이혼하고 온 거야. 오빠한테 말했었지? 3년 전에 나 결혼했다고. 아, 정말? 심각한 표정 하지 마.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지 뭐. 나 오빠한테 위로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기분 전환하러 온 거지. 오빠는 어때? 애가 지금쯤 5살쯤 됐나?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래. 5살, 3살. 한 번을 못 왔네. 진작 만났어야 하는데. 이거 애들 뭘 좋아할지 몰라서 그냥 미국에서 인기 있는 거 사왔어. 새언니 것도 샀는데 취향 때문에 걱정이네. 스카프야. 이런 거 해? 너무 과하면 또 부담될까 싶어서 적당한 걸로 골랐는데. 뭘 이런 걸 다 챙겼어. 네가 마음 써서 준비한 건데 뭐든 좋지. 아유, 나는 뭐 하나 준비도 못했는데. 내가 뭐 오빠한테 받으러 왔겠어? 맛있는 밥이나 사줘. 미국에서 왔으니까 2손 무겁게 와야 하는 건 나지. 그날 오빠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어야 한다고요. 미국에서 지낸 시간도 많았지만 역시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 곳은 한국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생활을 전부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정착하게 된 것이었죠. 그동안 번 돈으로 적당한 아파트와 차를 샀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은 성인이 된 후 이모에게 받았고 이모들 조언대로 건물을 구매해 두었죠. 그게 생각보다 크게 올라 사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 길은 충분했어요. 미국에 있는 동안 건물 관리는 이모가 다 맡아주셨어요. 한국에 와 외국의 기업의 법무팀에서 일하게 돼서
사실상 건물 관리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매달 용돈을 드리고 이모가 관리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정착하게 되면서 자연히 오빠와 연락하는 날도 많아졌어요. 어느 날은 동료들이 사온 케이크가 너무 맛있어서 그 집 케이크를 사서 오빠를 만나러 갔죠. 오빠, 이거. 여기 케이크 너무 예쁘고 맛있더라. 알고 보니까 쌀로 만든 케이크라 속도 편하고 너무 좋대. 가서 애들이랑 세연이랑 먹어. 아, 수지야, 고마워. 근데 앞으로는 이런 거 안 사와도 돼. 왜? 혹시 케이크 싫어해? 그게 아니라, 그게, 아, 오빠는 난처한 듯 눈을 껌뻑거리면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러더군요. 저는 제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나 싶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유에 저도 놀랐어요. 집사람이 좀 안 좋아해서, 어? 뭘? 케이크를? 아, 아니, 실은 집사람이 질투가 좀 많아. 그래서 이런 거 사가지고 가면 누구 만났냐고 꼬치꼬치 캐묻고 그러는데 나도 좀 피곤해서. 아, 그럼 그냥 동생 만났다고 하면 되잖아. 그게, 그때까지만 해도 오빠가 동생 만나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나 싶어 몰랐어요. 그런데 오빠가 우물쭈물하며 자꾸 말을 고르려고 하는 걸 보고서야 아차 싶었죠. 저희가 8년 동안 남매로 한 집에서 살긴 했지만 법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친남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오빠도 난처했던 거예요. 아, 맞네. 오빠는 좀 난처할 수도 있겠다. 아유, 그래도 그냥 친동생이나 다름없는데 이해 못하실까? 좀 유난스럽게 질투가 많아서. 실은 너 왔다고 말도 못했어. 어렸을 때 앨범을 봐서 어렸을 때 함께 자랐던 의붓 동생이 있다는 건 아는데 미국 살아 못 본 지 오래됐다고 했거든. 그래, 알았어. 오빠 편할 대로 해. 그러면 내가 그때 준 스카프는 어쨌어? 설마 애들 선물도 안 갖다 줬어? 아, 그건 출장 갔다 오는 회사 동료한테 부탁했다고 하면서 내가 준비한 것처럼 하고 줬어. 미안해. 너가 생각하고 준비해준 건데. 그랬어? 잘했어. 누가 줬다는 게 뭐가 중요해. 나는 오빠만 내 마음 알아줬으면 됐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오빠가 한 말을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질투 많은 배우자야 지겹게 봤었으니까요. 질투는 국적 불문, 성별 불문이라 뻔뻔한 제 전남편도 바람 피운 주제에 질투는 많아서 허구한 날 제 남자 변호사 동료와의 관계를 의심하곤 했었죠. 그런 이유로 저는 오빠 배우자에게 존재감 없는 사람이 되어 가끔씩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달여 만에 만나 저녁을 먹으며 안부를 묻는데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이 꽃집을 한다고 해서 준비 중이야. 꽃집? 꽃 좋아하셔? 원래 꿈이 플로리스트였거든. 그래서 전부터 꽃 선물을 무척 좋아하기도 했고, 애들 어린이집 보내놓고 시간이 좀 남고 하니까 이제 돈 좀 벌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틈틈이 발품 팔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네. 아, 그래? 혼자 하는 꽃집이면 그렇게 큰 가게가 아니어도 되니까 괜찮겠다. 그래서 임대료 부담은 좀 줄었는데 생각보다 그만한 크기의 매장은 잘 안 보이더라고. 아내가 원하는 곳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아, 아무래도 그렇지. 그 매장 크기가 다소 애매하긴 하니까. 아, 맞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 건물에 입주해 있던 네일샵을 운영하던 세입자의 계약이 만료된 것이었어요. 이모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고 부동산에 내놓을 거라고 했던 말이 떠오른 거예요.
저는 그곳에 새언니의 꽃집이 들어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빠에게 제 건물 위치를 알려주며 그곳은 어떻냐고 먼저 제안한 것이죠. 제게 건물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던 오빠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 꽤 비쌀 텐데. 아내도 가고 싶어 해서 알아봤거든. 임대료는 걱정하지 마. 내가 뭐 오빠한테 장사하겠어? 고마워, 수지야.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큰 신세를 지네. 신세는 가족끼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나 서운해. 그렇게 새언니의 꽃집이 제 건물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빠 가족이라고 흔쾌히 보증금과 월세를 주변 시세보다 많이 깎아줬어요. 대신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제가 충당해 두는 쪽으로 했죠. 그 돈 없다고 제 삶이 크게 나아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꽃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이모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지야, 네 새언니라는 사람 말이야. 꽃집 여자 너무 이상해.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해? 사람이 너무 불만이 많아. 이것저것 멀쩡한 건물 트집 잡아서 멀쩡한 거 다 고쳐달라고 하는 것까진 그러려니 하는데 자꾸 길가에 화분 좀 내놓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듣고 매일같이 그 앞을 물바다를 만들어 놓으니 그 옆에 카페에서도 난처해하고 말이 많아. 이야기는 해봤어? 해봤지. 근데 물을 줘야 하는데 어쩌냐고. 물 뿌린다고 물이 고이면 그게 길 문제 아니냐고. 구청 가서 얘기하라는 거 있지?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이모 입장에선 좀 피곤하겠네. 여태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없었지. 처음엔 네 부탁받고 한 일이었지만 상가 사람들이 다 좋아서 얼마나 편하게 했는데. 처음엔 세입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가볍게 생각했었습니다. 제 잘못이지만 전부 이모한테 맡긴 일이었고 한국 일이라 제가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자연히 해결되겠거니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둘째 딸부터는 월세도 제때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적반하장으로 월세도 안 나오는 곳이라며 보증금에서 빼달라고 했답니다. 그 말에 조금 빈정상하긴 했지만 처음엔 오빠 생각해서 참았어요. 하지만 주변 상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켜서 항의가 잦다는 이야기에 결국 오빠에게도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오빠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미안해 하더군요. 미안해, 수지야. 집사람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줄은 몰랐어. 진작 말 좀 해주지. 괜히 내 생각해 참은 거 아니야? 알게 되면 괜히 얼굴 붉힐 일인데 조용히 넘어가자 싶었던 거지. 오빠가 부탁해서 내가 건물주라는 얘기도 못하게 했는데. 미안해, 정말. 일단 내가 잘 알아듣게 설명할 테니까 맡겨줘. 이런 일로 신경 쓰이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하는 오빠의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미안해지는 게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잠잠하다는 이모의 말에 해결이 됐구나 싶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밤 뜬금없이 오빠에게 메시지가 온 것이죠. 옛날 우리 참 행복했었는데 요즘 들어 자꾸 그때 생각이 난다. 그립기도 하고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오빠한테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 연락했지만 오빠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오빠한테 부담이 됐나 싶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출근하고 나서 다시 연락했고 연락이 닿아 저녁에 만나게 된 거예요. 오빠는 몇 주 사이에 얼굴이 무척 상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한 얼굴이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아무 일 없다는 말 하려거든 관도. 지금 오빠 얼굴 말도 못하게 안 좋으니까. 집에 무슨 일 있어? 그냥 요즘 들어 부쩍 아버지 생각도 나고 엄마 생각도 나고. 수지, 너는 알지? 나 엄마 진짜 좋아했었어.
우리 엄마 8살 때 돌아가시고 그 뒤로 친엄마 못지않게 나 엄청 아껴주시고 예뻐해 주셨던 분이니까. 알지. 그러니 나 없는 동안 우리 엄마 납골당 관리도 다 오빠가 하고 있었지. 들었어. 거기 관리인분이 효자 아들이라고 유명하다고. 근데 갑자기 엄마 아빠는 왜? 힘들어서 그래?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애들 클수록 들어가는 돈도 많고 애들 엄마는 애들 교육에 욕심이 많아. 이것저것 해달라는 것도 많고. 아유, 애 키우는 게 그래. 얼마나 힘든 일이야. 마셔. 오늘은 그냥. 오빠의 현실적인 고민에 저는 딱히 위로해줄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혼한 데다가 애도 없으니 오빠 마음을 100% 헤아리긴 힘들었으니까요. 그날 오빠는 오빠답지 않게 별별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애들 이야기는 해도 아내 이야기는 가급적 안 하려던 사람인데 불만도 쏟아놓고요. 그동안 오빠가 쌓인 게 많구나 싶으면서도 듣자 하니 너무하다 싶었어요. 뭐? 배달? 뭐 다른 집 아빠들은 애 교육 위해 퇴근하면 음식 배달이나 대리도 뛴다는데 나는 아빠로서 하는 게 뭐가 있냐더라. 종일 일하다 들어가 퇴근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허탈하던지. 그러는 새언니는 매장 문 열려있는 꼴을 못 본다는데 그렇게 돈이 궁하면 기껏 오픈한 꽃집이나 잘하지. 자기도 잘 못하면서 무슨 배달 타령이야? 그래서 오빠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 그러게. 그냥 듣다 보니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고 남들은 방학 때 해외여행 데려가 준다는데 우리 애들은 가까운 동남아 한 번을 못 가보니까 미안하다 싶기도 하고. 이제 고작 5살, 3살짜리 데리고 무슨 해외여행? 어차피 기억도 못하는데. 지금부터 바짝 벌어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도 충분하고. 까짓거 해외여행 못 가면 또 어때? 우린 뭐 해외여행 즐겨 다녔게? 집사람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클 때랑은 또 다르니까 자기가 못 해보고 산 거 애들한테 해주려고 그러나 싶기도 하고. 미안하다 수지야. 내가 너 앞에서 별 이야기를 다 한다. 어디 가서 하자니 내 얼굴에 침 뱉기라. 나한테 안 하면 누구한테 해? 우리가 괜히 남매야? 그렇게 속상한 마음으로 술을 마시다 보니 어느새 둘 다 취해버렸어요. 그래도 저는 술이 좀 돼서 걸을만 한데 오빠는 영 몸을 가누지 못했죠. 처음엔 오빠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갈까 하다가 새언니 생각하니 그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전에 오빠가 어느 아파트 산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 대리 불러 오빠 차로 오빠 집으로 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놓고 오빠한테 꼭 집에 들어가란 당부를 하고 저는 그냥 택시를 타고 집에 왔고요. 다행히 다음날 낮에서야 연락이 되더라고요. 괜찮아? 새언니 전화번호도 모르고 오빠 핸드폰은 잠겨 있어서 연락을 못했어. 우리 집에 데려가자니 집에 연락도 안 하고 그러는 건 좀 아니다 싶어서. 잘했어. 잘 들어갔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해결된 문제인 줄 알았는데 며칠 후 회사에서 나오는데 벼랑간 물폭탄이 쏟아진 게 아니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옆에 함께 걸어오던 동료도 물세례를 맞았고 저는 너무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정신 차리기가 무섭게 뺨으로 손이 날아들었거든요. 어머, 수지씨! 왜 이러세요? 저는 미쳐 눈이 돌아간 여자를 앞에 두고 제가 원한 살만한 사람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긴 했거든요. 하지만 미국도 아니고 기업 법무팀에서 일하면서 저만한 여자한테 원한 살 일이 없어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왜? 2대 쳐맞으니까 정신이 들긴 하니?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게 정신을 못 차렸네.
이쯤 되면 내가 맞을 짓 한 게 뭔지 바로 떠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뻔뻔한 년이면 불륜남 와이프를 앞에 두고도 누구세요? 불륜남이라뇨. 이봐요. 그래, 상간녀 낯짝이 그 정도로 뻔뻔해야지. 그래, 안 그래도 살기 퍽퍽하고 열받아 죽겠는데 어디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너 죽이고 나도 지옥 갈란다. 아! 이거 왜 이러세요? 놓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여자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저를 보며 동료는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경찰서로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왜 같이 타야 하느냐고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경찰차 한 대가 더 와서 이동했죠. 여자는 경찰서에서도 꾸준히 자기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자라는 일관된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저 여자 남편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했고요. 그러자 여자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제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는 거예요. 저는 가장 가까운 곳에 떨어진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사진은 저와 오빠가 만나 함께 식사하는 사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오빠의 아내, 제겐 새언니가 되는 사람이었죠. 이건... 왜? 이제 좀 알겠니? 멍청하기는. 이제 발뺌하기도 어렵다 싶지. 이봐요, 경찰관님. 이것 좀 보세요. 두 눈이 달리고 머리가 있는 사람이면 이걸 보고 보통 사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이 정도로 불륜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거 좀 봐요. 이거 내 남편이 저 여자한테 보낸 메시지예요. 옛날 우리 참 행복했었는데 요즘 들어 자꾸 그때 생각이 난다? 그립기도 하고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참나, 너 언제부터 먹은 년이니? 언제적 년인데 다시 나타나서 내 남편을 흔들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오빠 동생이란 말이에요. 억울해 답답했던 저는 결국 새언니에게 제 정체를 밝혔죠. 새언니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은지 저를 쳐다보더니 다시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오빠 동생? 다 그러지. 다 오빠 동생 사이라고 하지. 근데 말이다. 내 남편한텐 오빠 동생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 왜? 내가 다 없애버렸거든. 내 남편한테는 심심하면 만나서 밥이나 커피 마실 만한 동생이 없다라는 말이야. 그게 아니라 진짜 동생이라고요, 동생. 어렸을 때 같이 살았던 동생. 차마 친동생이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문득 생각난 게 있다는 듯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니 이제 됐다 싶기도 하고 억울함이 배가 되기도 해서 아픈 뒤통수를 문질렀죠. 그때였어요. 연락받은 오빠가 경찰서로 뛰어들어왔거든요. 여보, 무슨 일... 수지? 수지야, 네가 왜... 새언니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 싶었는지 아차 싶은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가며 보는 겁니다. 그날 결국 사과는 받긴 했지만 속상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마음이 더 불편했던 건 오빠가 결혼한 상대가 너무 수준이 낮다는 것 때문이었죠. 남편이 바람이 났다고 착각했으니 그만큼 화가 난 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걸 고려하더라도 오빠와는 너무 안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정말 다정했고 따뜻했던 사람인지라 딱 그만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싶어 너무 속상했습니다. 오빠는 너무 미안해하며 제게 백화점 상품권까지 보냈더라고요. 뭘 이런 걸 보내. 미안해서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참나, 됐으니까 그냥 오빠나 잘 살아. 아휴, 내가 진짜 오빠 와이프만 아니면 바로 고소 때리는 건데. 새언니는 알아? 나 꽤 능력 있는 변호사야. 미안하다 정말. 내가 면목이 없어.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할 걸. 괜히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그런 건데 내가 생각이 짧았다 싶어. 오빠는 그 뒤로도 매일같이 연락해 지겹도록 미안하다 했죠.
게다가 질투가 심해서 제가 준 선물도 솔직하게 전달하기 어렵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오빠가 그냥 하는 말은 아니란 건 알았지만 실제로 겪으니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며칠 후 저를 또 찾아왔거든요. 저는 따로 사과하려고 그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뿌렸던 사진들 챙겨다 보여주며 그때 일을 또 따져 묻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좀 실수했어요. 서원 아빠가 따로 말한 것도 없고 그래서 오해하게 됐어요. 네, 뭐 오빠가 말을 안 했으면 그런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까지 붙였을 줄은 몰랐어요. 부쩍 회식이 잦다고 저녁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서 저로선 어쩔 수 없었네요. 근데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네? 아니라뇨? 들어보니 친남매도 아니던데 고작 8년 같이 살았다고 친남매처럼 만나서 저녁 먹고 커피 마시고 좀 모양새가 그렇지 않나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빠가 괜한 오해 사기 싫어서 말하기 싫다고 하던데 솔직히 저는 이해 안 갔거든요. 피도 안 섞이고 법적으로도 남이지만 저희 초등학생 때 만나서 10대 시절 대부분을 남매로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 사이에 뭐라도 있을 거다. 그런 말인가요? 없을 거란 보장도 없죠. 막말로 친남매끼리도 더러 그런 일이 있다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선 안심하긴 좀 힘들지 않을까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아무튼 제 생각은 그러네요. 주변에 물어봐도 저랑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이것 좀 봐요. 세상에 어떤 오빠가 짐을 대신 들어주고 이렇게 다정하게 쳐다봐요? 오빠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뭐라고요? 아, 기가 막히네. 네? 저기요. 남매로 좀 살아봤다고 내 남편에 대해 다 안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좀 불쾌하네요. 아, 진짜. 그래서요.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따로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건 너무하잖아요.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빠랑 저 가정사 때문에 지금 어려서 같이 가족이라고 자란 사람 서로밖에 없어요. 가족 보고 만나지 말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말이 가족이지 법적으로 엮인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냥 과거 인연 가지고 호소하는 것뿐이지 않아요? 게다가 이혼도 했다면서요. 솔직히 이혼한 여자가 의지하는 남자면 선 넘기도 쉽지. 이보세요. 그 이야기 하러 왔어요. 우리 애들 아빠 괜히 만나지 말아요. 가정 있는 사람이면 자기가 꾸린 가족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가족이랍시고 과거 인연 만나서 그렇게 지내는 거 좀 보기 싫으네요. 새언니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 저를 두고 먼저 일어나서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러고도 한참을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찌나 허탈하고 자존심이 상하던지요. 순수하게 가족으로 만나는 사이에 이상한 오해를 사니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쯤 되니 괜히 왜 저런 여자랑 결혼했나 싶어 오빠한테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새언니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한 소리 했죠. 오빠한테 이런 말하긴 좀 미안한데 어쩌다 그런 사람을 만났어? 나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우리 둘 사이를 의심하더라. 친남매도 더러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같은 사이는 안심이 안 된대. 미안해, 수지야. 그 사람이 좀 그래. 실은 연애 시절부터 내 행동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다는 여자거든. 내가 너무 사람들한테 쓸데없이 친절하게 군다고 그게 불만이 많았어. 질투가 있으면 귀엽긴 하지만 해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남자고 여자고 질투 너무 많으면 피곤해. 알면서 결혼했다는 말이야? 그때는 진짜 나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거기다 그 사람이 서원이를 가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 오빠, 괜찮은 거 맞아? 오빠는 행복해? 글쎄. 거봐, 지금 그 대답 이혼 변호사로 활동해본 사람으로서 정말 위험해.
난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랑하긴 하는 거야? 솔직히 이혼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야. 나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애들도 애 엄마 등살에 힘든 게 보이니까. 근데 애들 때문에 못하겠어. 이대로 이혼하면 애들은 애 엄마가 데려갈 테고 그 성격에 소송까지 해서 이혼하면 절대 애들도 안 보여주려고 하고 또 싸우고 그 생각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못 해먹겠더라. 오빠 생각이 정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말하긴 힘든데 혹시라도 법자문이 필요하다거나 변호사 필요하면 연락해. 내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 소개해 줄게. 아무리 이건 아니다 싶어도 오빠 가정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겠다 한 후 잠시 거리를 두고 지내기로 했어요. 그 후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새언니가 회사 앞에서 벌인 일 때문에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나서 상사에게 불려가 한 소리 들어야 했고요. 다행히 오해는 풀렸지만 너무 열받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었지만 오빠 때문에 참아야 했어요. 그런데 자꾸 상가 월세를 밀린다고 이모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세입자로서의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으니 도저히 참기 힘들었습니다. 보증금으로 적반하장으로 구는 것도 한두 달이죠. 사이나 좋으면 사정 딱히 넘어가겠는데 그것도 아니니 더는 참아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직접 찾아간 거예요. 뭐예요? 여긴 어떻게 한 거예요? 나 그쪽한테는 꽃 안 팔아요. 아니요, 꽃 사러 온 건 아니고 월세 때문에 왔어요. 월세라뇨? 몰랐나 본데 여기 건물주 저예요. 이모가 대리인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계약서 안 보셨나 봐요. 제 이름 떡하니 있을 텐데. 네? 아니, 그게 무슨... 이 건물 자체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어떡해요? 그걸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몇 달째 임대료를 제대로 안 내는 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시죠? 지금까진 오빠 생각해서 참았는데 아닌 건 아니니까 제대로 하죠. 이번 달 내로 보증금에서 제한 비용 다시 넣어주세요. 안 그러면 내용 증명 보낼 거니까요. 뭘 그렇게까지 해요? 사정이 되면 월세도 제때 냈겠죠. 근데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지. 뭐 내가 내기 싫어서 안 내요? 오빠 봐서 참았다면서요. 가족끼리 그 정도 사정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만나지도 못하는데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가족이 아니라며 만나지도 못하게 하더니 월세 이야기가 나오니 가족 운운하는데 기가 차더군요. 제가 그렇게 쏘아붙이니 똥 씹은 얼굴로 저를 노려보길래 이제 좀 굽히려나 했습니다. 그런데 꺼낸 말이 상상을 초월하는 말이더라고요. 왜? 이 핑계로 다시 내 남편 만나려고요? 지금 월세로 수작 부려요? 뭐라고요? 참 서럽네. 이게 건물주 갑질이지 뭐야. 이봐요. 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으면 그딴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더러운 상상 속에 저 좀 빼주실래요?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일단 두 사람이 피해보고 있는 줄만 알아요. 오빠도 나도 당신만 아니면 평범한 남매처럼 서로 의지하고 부모님 제사 챙기고 그럴 사이니까. 뭐라고? 참나, 애틋하네 애틋해. 뒷말만 아니어도 되게 이상한 말인 거 알죠? 나 한 사람 때문에 두 사람이 피해보고 있다? 학, 기가 막혀서 진짜. 내 남편도 그래요? 내 남편도 그쪽이랑 똑같은 생각이냐고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그쪽 남편이라면서요. 그쪽 원대로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않고 있으니 모르겠네요. 근데 뭘 안다고 그렇게 짓거리세요? 내가 경고했죠. 내 남편에 대해 다 안다는 듯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여자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질러댔고 급기야 오빠에게 연락해 당장 가게로 오라고 소리쳤죠. 주변 상가 사장님들도 소란을 듣고 오셔서 말리기 시작했는데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피도 안 섞인 오빠 못 만나게 했다고 월세 독촉하는 꼴이라니. 부끄러운 줄 알아요. 남아있는 보증금이 있는데 건물 있다고 유세 부려요? 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법적으로 따져보자고요. 그렇게 한창 의미 없는 말다툼을 하던 중 오빠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새언니는 오빠를 보자마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크게 화내며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말해봐. 이 여자가 지금 나 하나 때문에 두 사람이 피해보고 있다는데 그게 맞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말해보라니까.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서원 엄마, 이러지 말고 일단 집으로 가자, 가긴 어딜 가. 말해보라고. 나 하나만 빠져주면 당신 남매들이 행복할 거라는데 그게 맞아? 여보, 제발 좀! 왜 그래 대체?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당신 말대로 수지랑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 않기로 했어.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뭐야 당신? 지금 내 앞에서 당신 동생 편 들어? 야 김우진,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알았어. 미안해. 일단 가자, 야 김우진, 말해보라고. 너 지금 누구 편 드냐? 서원 엄마. 오빠는 거의 애원하듯 빌고 있었습니다. 정말 눈 뜨고는 못 봐주겠더라고요. 기가 막혀 깊은 한숨이 나오려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새언니가 오빠 뺨을 후려친 겁니다. 멀찌감치 구경하던 사람들 입에서 뇌마디 비명이 새어나왔고 순식간에 공기가 얼어붙었죠. 오빠도 놀라 뺨이 돌아간 채 굳었는데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건 새언니 뿐이었어요. 그 상태로 오빠 뺨을 손바닥으로 툭툭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했지. 다른 여자한테 여지 주지 말라고. 흘리고 다니지 말라고 말했어, 안 했어? 당신이 그러고도 애 아빠야? 서원이 서연이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보는 사람이 다 민망해 고개를 돌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고통은 둘째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이 들 것 같았죠. 그러다 보니 제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봐요. 어떻게 사람 뺨을 그렇게... 야, 윤미정! 그러다 저도 한 대 더 맞았고요. 말하다가 맞다 보니 잘못 맞아 입에 입술이 찝혀서 피도 났습니다. 오빠가 놀라 손이 올라가려던 걸 제가 막았어요. 말이 안 통하는 상대일수록 더 이성적으로 상대해야 한다는 걸 변호사인 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빠, 됐어.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저기요, 이제 오빠 와이프로서 존중하는 건 그만할게요. 그리고 명함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씩씩대는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임대료 문제로 곧 내용 증명 나갈 겁니다. 해결이 안 되면 계약 해지하고 명도소송 진행할 거고요. 별개로 폭행죄, 명예훼손죄도 함께 진행될 거니까 미리 알아두시고 적당한 변호사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변호사라니? 그냥 그 기업 회사원이랬는데? 왜요? 변호사인 줄 알았으면 몸 좀 사릴 걸 그랬다 싶어요? 그러게 돈 좀 더 써서 사람 좀 제대로 쓰지 그랬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었네. 근데 어쩌죠? 이미 늦은 것 같네요. 그리고 오빠, 내가 말했지? 이혼 생각 있으면 연락해. 방금 맞은 폭행에 더불어 저 여자 탈탈 털어 재산, 애들 다 데리고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변호사 많으니까. 뭐라고요? 저는 그 길로 인파를 헤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오자마자 따로 소송장을 작성했어요. 제 꼴을 본 동료들은 이야기를 듣더니 저보다 더 분개하며 각자 실력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 난리였죠. 그날 저녁 오빠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수지야, 정말로 애들 내가 데리고 올 수 있어? 오빠가 애들이랑 유대관계만 잘 유지했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법원이 이유도 없이 그냥 엄마라고 양육권 주는 거 아니야. 평소에 새언니 엄마로서 부적절한 언사나 행동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줘.
그리고 나랑 하게 된 소송, 그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행여 애들 못 데리고 오더라도 어떻게든 만나면서 지낼 수 있게 할게. 너한테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 애들만 아니었어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텐데. 그래, 반성은 해. 난 오빠 같은 사람 만나서 예쁘게 살 줄 알았지. 호구돼서 그렇게 잡혀 사는 줄 몰랐지. 그렇게 이혼 소송까지 진행되자 회사 앞으로 또 그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음료수 한 팩 사들고 와서는 하기 싫어 죽겠다는 표정으로 허리 숙여 사과하더라고요. 그때 일은 내가 너무했어요. 미안합니다. 필요 없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한 번만 봐줘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할게요. 제가 잠시 이성을 잃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제가 그때 말하지 않던가요? 이미 늦었다고요. 그쪽은 몰랐던 것 같은데 전부터 제가 몇 번이나 봐드리고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저한테 물세례하고 뺨 때린 거 그것만으로 이미 폭행으로 벌금 내야 했던 건 아시죠? 잘못했어요. 이게 다 그 사람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 다정한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그러고 다니니까 찾는 사람도 많고 괜히 저는 등한시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가정적인 사람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그랬어요. 오빠 만나면서 지낼 수 있게 내가 허락할게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있네요. 제가 그쪽 말대로 오빠랑 거리 두고 지낸 건 다 오빠 행복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차피 이혼할 건데 그쪽이 허락하니마니 그런 소리 좀 우습네요. 제발요. 저 이혼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없이 내가 어떻게 애들까지 빼앗아가면 나한테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그거야말로 제가 알 바가 아니네요. 오빠가 빈털털이 된다고 하면 모를까.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세 번째인데 너무 불편하네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충분히 문제 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아, 진짜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좀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심이라곤 하나도 없이 자기 목숨줄이 달랑달랑 하니까 와서 억지로 하는 그런 사과를요? 내가 왜요? 그럼 어쩌라고요? 뭐 무릎이라도 꿇라는 거예요? 싸구려 무릎 사과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착각하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쭉 사세요. 아무도 없이 혼자 외롭게. 차갑게 돌아서는 저를 보고 새언니는 울며 발악을 하더군요. 뒤에서 악다구니를 쓰며 욕하길래 그것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새언니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 버텼지만 제가 건 소송에서 지는 바람에 이혼도 불가피하게 됐죠. 단순 폭행이 아니라 제 입술이 찢어지는 바람에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었거든요. 제 사정 아는 사람들이 간만에 재밌는 소송이라고 꼭 승소해 주겠다고 나서준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 꽤 많은 벌금형을 받게 되었고 오빠는 이혼도 하게 되었죠. 이혼 확정이 된 후 오빠를 만나게 됐는데 처음으로 조카들도 만나게 되었어요. 다행히 애들이 오빠 닮아 너무 순하고 예의 바르고 착했습니다. 특히 첫째가 꼭 오빠 어렸을 때를 빼닮아 자기 동생 챙기는 게 너무 예뻐 죽겠더라고요. 그렇게 눈에서 꿀 떨어지게 쳐다보는데 오빠가 제게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아빠가 시골에 가지고 있던 땅이야. 지금은 동네 사람들이 빌려 쓰고 있는 거. 아빠한테 그런 게 있었어? 이거 너가 가져갔으면 해서. 내가? 무슨, 난 법적으로 그런 자격도 없어. 내가 그냥 넘기겠다는 거야. 아빠가 살아계실 때 여기 땅은 너 주고 싶어 했어. 엄마가 살아계실 때 나중에 거기에 집 짓고 살고 싶어 하셨거든. 내가 가지고 있다가 너 나이 들고 너 은퇴할 때쯤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줄게. 너한테 너무 큰 신세를 졌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아이, 진짜. 아빠는? 됐어. 그거 없어도 나 살아. 오빠 알잖아. 나 건물주인데.
알지. 그냥 마음이 그래서 그래. 한사코 됐다던 오빠는 어떻게든 저한테 주고 싶다고 해서 결국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 저희가 별장처럼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시골집을 지었죠. 애들을 위해 작은 풀장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뒤로 오빠 표정도 말도 못하게 밝아졌어요. 어린 나이에 공부하던 엄마가 없으니 알게 모르게 주눅 들어있던 애들 표정도 좋아졌고요. 면접 교섭을 몇 번 하더니 엄마 만나러 가기 싫다는 애들을 보면서 오빠는 이혼하길 잘했다 하더라고요. 혼자 살기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 살다가 오빠랑 똑 닮은 사람으로 연이 닿았으면 이제 바랄 것도 없어요. 오빠는 반대로 제가 혼자 사는 게 너무 아깝다고 좋은 사람 물색하고 있다고 하고요. 남매가 끼리끼리 잘 놀고 있는 거죠. 한동안 말도 못하게 소가리를 했지만 한국으로 돌아오길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요즘이에요. 별장 하나로 이모네의 사촌 가족까지 아주 야무지게 쓰며 대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저희 남매는 더 단단한 사이가 되었고요. 행여 오빠한테 무슨 일이 있거든 두 아이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지만요. 앞으로 우리 남매 가족이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